애플의 최고가는 9월 2일 기록한 134달러입니다. 어제 110달러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으니까 10일 거래일 만에 18% 정도 하락한 셈이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 20% 하락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조정과 침체를 가르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LG화학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으로 해서 10%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변화무쌍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시장에서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종목별로 봤을 때 LG화학에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으니까요. 네네. 좀 자세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일반 투자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이 물적 분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이라는 건 어떤 거고 물적 분할이라는 건 어떤 거고 이런 형태인 건가요? 예, 그 미국 시장에서는 흔히 많이 보셨던 게 뭐 최근에도 테슬라나 애플 이런 회사들이 주식을 분할을 했죠.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주가가 너무 비싸니까 기존에 내가 한 주 갖고 있던 거를 이제 주가를 쪼개가지고 5주를 주고 이런 거는 뭐 미국 시장에서 많이 보는데 그렇죠.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이거는 그 주식을 쪼개는 게 아니고 기업을 쪼개는 거거든요. 기업을 쪼개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이게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근데 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가지 사업에 특화하는 뭐 애플이나 테슬라처럼 그러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해오던 사업이 이게 이제 갈수록 사업 전체가 중국이나 이런 데서 경쟁이 심하면서 새로운 성장 사업을 기존 사업에다 끼워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배터리 사업을 4세대 주력 사업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키워왔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기존의 LG화학의 기존 사업은 덩치는 굉장히 크지만 앞으로 향후 발전성이나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근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번 돈으로 이제 배터리 사업을 키운 것이죠. 그러고 나면 배터리 사업은 굉장히 작은 회사입니다. 전체 규모로 보게 되면. 근데 앞으로 엄청난 성장성을 갖는 사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그대로 두면 이 두 개 회사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쪽에 사람도 많고 논리가 사람도 많고 구조가 크고 하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신생회사가 여기에 눌려서 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투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배터리 사업이라고 하는 게 LG화학의 예전 사업이 이걸 키우기에는 이게 너무 커져버린 것이죠. 새로운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 새로운 투자자들이 돈을 넣으려고 보면 이 새로운 투자자들은 LG화학의 기존 사업은 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이제 같이 사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주저한단 말이죠. 그래서 LG화학이 키운 배터리를 정말 계속 키우기 위해서는 얘를 떼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인적 분할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주식에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령 이제 1000명의 주주를 여기 30명, 70명 이렇게 쪼개주는 겁니다. 기업 가치를 계산해 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내가 1000주를 갖고 있으면 30주 여기 70주 여기 주는 것이죠. 그럼 난 1000주 갖고 있다 30주를 새로운 배터리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기존에 제가 LG화학에 투자한 이유는 뭐 기존 LG화학도 있습니다만 이걸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전체 1000에서 전체 100에서 30만 구의 지분을 가는 게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마치 제가 비유를 좀 들 건데 비유가 아주 적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가장 적당한 비유인 것 같아요.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만들 때 근데 이제 이걸 키워가야 되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아들 중에 한 명 이방원이라는 분이 기존의 개국 공신으로는 기존의 인적 자원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개국 공신들을 치고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개국 공신들을 쳐요. 이거를 불법 구테타라고 봐야 될지 이걸 혁명이라 봐야 될지 이거는 사실
그 다음에 역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국 공신 입장에서는 내가 키우는 건데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새로운 투자자를 받기 위해서 회사를 물적으로 분할하고 나면 그러니까 기존 투자자들이 그 새로운 물적 분할한 회사를 또 아마 상장을 하고 그렇죠. 굉장히 자금 조달을 많이 하겠죠. 예. 여기에 본인의 지분 가치는 희석됩니다. 예. 굉장히 희석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쪼개면 내가 30을 가질 수 있다. 이건 제가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30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30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새롭게 투자자를 받아서 나의 지분의 가치는 그거보다 비중으로 따지면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물적 분할할 것이냐, 인적 분할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이 경영진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주주가 경영진한테 위임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영어에서는 이걸 뭐 대리인 문제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굉장히 논쟁이 많고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은 게 이 주인은 주주인데 대리인이 권한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프로블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이제 핵심적인 논리인데 이 에이전트 경영진이 주주의 위임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인적 분할이 아니고 물적 분할이 앞으로 회사를 키워가는데 주식회사 조선을 키워가는데 이게 더 좋은 방법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주주들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게 옳지 않다고 본다. 그러면 나는 이게 좋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주들이 모여서 경영권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이걸 바꾸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갖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이거는 경영권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회사를 분할할 때 거의 많은 경우들은 대부분 인적 분할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LG 화학도 지금 상장돼 있는 LG 생활건강, 그다음에 LG 하우징 이게 옛날에 모두 다 한꺼번에 LG 화학에 있다가 이게 분할돼 나온 회사들입니다. 근데 그때 대부분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 결과를 보면 기존에 있는 LG 화학도 오르고 LG 생활건강도 오르고 또 LG 하우징도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상당히 그걸 합치게 되면 원래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도 상당히 가치가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런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이 회사를 지배하는 거는 똑같지만 지금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대략 한 25조 정도 이렇게 되는데 계열사 지분은 전체 따지게 되면 거의 40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LG화학처럼 이렇게 가게 되면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가총액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기존 주주들은 이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희석돼서 오히려 가치가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이제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물적 분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LG 화학 주가는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 굉장히 많이 팔고 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또 이제 외국인들은 굉장히 많이 사서 오늘은 또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지금 돼 있거든요. LG 화학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지분 가치가 뭐 지금보다는 희석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배터리에 대해서 믿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가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대안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잘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저렇게 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민주주의는 한 사람이 한 표를 갖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본주의는 일원이 한 표를 갖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쪽에서 경영권을 갖고 책임을 지고 가는 구조를 갖고 있고 소액주주 한 명 한 명의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투자자들이 이런 상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할 거냐라는 거는 이 경영진의 이 방향을 내가 믿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까지 LG화학의 경영진이 잘 판단을 했다고 본다. 이제 사양산업화는 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레드오션이라는 석유화학 영역에서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보고 배터리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키워온
그 경영진에 대해서 나는 믿겠다, 예. 장기적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뭐 물적 분할이라고 하더라도 가는 것이고, 근데 예. 나는 경영진이 이거 잘못했다고 판단한다, 이거 물적 분할하면 안 된다, 그걸로 봤을 때 앞으로 경영진의 경영 영역에 대해서 난 의심한다. 예. 그러면 팔고 나가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이게 지금 현재 어떤 기준으로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판단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고 예. 주식은 미래에 예.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 일적 분할도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 LG 화학의 지금 배터리 사업 부분이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굉장히 잘 되면 어차피 또 그게 그 경영지표에 LG 화학 경영지표에 모두 다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 그 LG 화학의 그 이 분할 이 부분들이 다른 배터리 회사 이런 데는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게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또 복잡한 이슈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뭐 예, 복잡한 이슈들이 많이 생겨서 그거는 뭐 나중에 일이라고 볼 건데,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뭐 이미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습니다만 배터리 회사는 사실 이 지금 LG 화학 이슈도 있고, 근데 개인들이 최근에 LG 화학을 판 이유가 꼭 이 문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예. 다음 주에 뭐 배터리 테슬라가 데이. 배터리 데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 전에 좀 매도 물량이 나온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걸 좀 이거하고 저거하고 섞어서 뭐 개인들이 이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실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매도한 물량이 좀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우리가 다음 주에 테슬라의 발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많은 사실 뭐 야, 저거는 말도 안 된다, 저거는 뭐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예. 사실 꽤 그 테슬라가 이룬 게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걸로 보면은 배터리 영역에서 이번에 치고 들어갔다고 하니까, 근데 예. 한국의 배터리 산업과 완전히 무관한 쪽에서 새로운 어떤 영역이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그것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LG화학은 이 정도에서 끝을 내기로 하고요. 또 하나 그 상당히 오늘까지도 지금 상당히 변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입니다. 네. 1,166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이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옛날에 그 현대차 증권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현대차 가서 가끔 이제 뭐 분기에 한 번이든지 그 이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경제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양반들은 딱 하나뿐이 관심이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거야? N1 환율이 어떻게 될 거야? 이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했더니, 그만큼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이 이 환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1,166원까지 내려와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으로 계속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 또 달러가 굉장히 약세가 돼서 달러 인덱스가 92까지 내려갔다가 그거보다 더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순수하게 원화의 강세로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업종이나 그다음에 또 전체 경제나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외국인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고. 최근에 외환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이, 달러화가 그동안 뭐 강세, 약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달러 약세는 좀 진정된 모양입니다. 예. 지난번에 ECB 정책 회의를 하면서 환율 이야기를 좀 꺼냈었고, 예. 우리 유로화 강세 못 견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렇다고 뭔 정책을 수단을 내놓은 건 아닙니다만, 그 이후로 그리고 미국도 추가적인 부양책을 안 내놓으면서 주요 선진 통화에 대한 달러화 약세는 좀 진정된 상황이고 유지가 예. 되고 있는데,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이 위안화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위안화 환율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건데, 뭐 중국 경제가 좋아서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중국이 혼자서 뭐 위안화를 강세로 가고 약세로 가고 뭐 이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예. 그렇게 한다면 거기는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이 굉장히 극심합니다만, 중국으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 문제는 중국의 사실 핵심 이익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런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군사 영토와 관련된 문제는 핵심 이익이다,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고 되지만, 사실 경제 문제는 반도체 이런 거를
뭐 얼마나 조달할 것이냐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으로서는 이걸 최대한 확보하고 시간을 끌고 내년에 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의 방향을 처음 정할 때 중국에 좀 불리한 방향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미국과 쓸데없는 경제 문제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틱톡 문제도 그렇고 중국이 보면은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중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이 외환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위안화를 약세로 만들어서 뭐 이익을 볼 게 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로 해서 미국 사람들을 불편하게 저 봐라 중국 계속 환율 조작하고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안 주기 위해서 특히 미국은 뭐 4월, 10월 1년에 2번 환율 조작 보고서라는 걸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 이제 가급적 좀 위안화의 약세는 아니고 뭐 가능하다면 강세 이런 걸로 해서 미국 사람들의 그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선거 이후에 새로운 사람들이 정책을 짤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그 이런 충돌을 최소화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조금 강세고 한국 원화도 중국 위안화하고 사실 지금 2010년 이후로 보면 글로벌 달러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 저기 유로화나 엔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중국 위안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거의 중국 위안화와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데 그 때문에 원화가 강세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될 때는 항공주들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안 좋은 거는 자동차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아무튼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여쭤볼 게 미국의 지금 기술주들이 어떻게 됐든지 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도 20% 정도 떨어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종목들도 대략 뭐 10% 넘게씩은 계속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나스닥도 한 10% 정도 조정을 했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게 국내 IT 기업들에다가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십니까? 주가에?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근데 한국하고 미국을 지금 움직이는 힘 자체는 조금 다르긴 한데 미국은 3분기 실적에서 기술주들이 모멘텀이 꺾였을 것 같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경제가 언택트 중심이 아니고 이제 컨택트 사람들이 직접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서 사실 2분기 경제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GDP 성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만 이때 사람들은 다 언택트로 갔다가 그게 다시 컨택트로 가면서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2분기에 기록했던 실적을 3분기는 좀 나쁠 것 같다라는 식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거기다가 뭐 실적은 그러는데 유동성을 보게 되면 뭐 정부나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풀 거야 그랬는데 뭐 돈을 안 푸는 건 아닙니다만 중앙은행은 일단 스톱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 뭐 주식시장에 돈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라고 스톱해 놓은 상태고 정부는 지금 의회가 대리발하고 있어서 돈을 뭐 예전보다 훨씬 더 줄여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주 입장에서는 유동성 좋고 실적 좋다 해서 유동성 안 나오고 있고 실적 뭐 장기적으로 꺾였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실적의 단기적인 모멘텀이 꺾여버렸다. 근데 3분기 지나고 4분기에 다시 개선될 수 있을까? 2분기가 너무 좋았던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는 조금 다른 이슈로 보는데 이게 실적 모멘텀이라고 하기에는 물론 뭐 작년보다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작년이 너무 안 좋은데 거기서 뭐 한 20% 증가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작년보다 증가하고 있지는 않냐.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작년보다 20% 증가했어요. 근데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이 진짜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근데 올해는 그냥 대충 하는데도 20% 증가한 것일 수도 있고 작년이 좋았다고 한다면 올해 20% 증가 와 진짜 좋은 거죠. 근데 진짜 작년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 이거는 이것 가지고 실적 모멘텀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유동성이라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유동성과 관련해 가지고 좀 걱정스러운 일이 정부가 이거 안 되겠다 신용대출을 좀 억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요 은행들이
컨퍼런스 콜도 했다고 하고 예. 그 내용은 이제 뭐 최근에 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 1억 이상 대출, 신용대출을 좀 규제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리고 신용대출이 나가는 어디 자금이 쓰이는지 정말로 이게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서 쓰는 건지 아니면 주식 투자하는 건지 예, 요거 따져서 예. 신용대출을 좀 억제하자 이런 게 이제 뭐 정부가 생각하고 그리고 은행들도 이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 유동성 공급이 지금 뭐 기존의 예금을 깨서 주식에 들어온다? 그건 아니고 예. 신용대출을 통해서 주식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예.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더 많은 신용대출이 들어와야 그렇죠. 돼요. 예. 근데 이걸 막아버리면 이 올라간 주가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의 신용대출이 안 나온다라는 문제가 있는 예. 것이죠. 그리고 뭐 또 조금 시간이 남긴 했습니다만 연말이 되면 대주주 요건 강화된 거 뭐 10억에서 3억. 작년에 15억에서 10억으로 낮추면서도 연말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종목 단위로 꽤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여전히 공매도는 뭐 금지되어 있고 그리고 뭐 완화적인 정책은 정부나 중앙은행이나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모멘텀의 공급은 일단 둔화된 상태고 뉴딜 펀드도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시장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아직 확정적인 방안이 연말 정도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유동성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뭐 신용대출 문제라든가 뭐 대주주 요건 이런 문제로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글쎄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에 주식을 보면서 제일 걱정되는 거는 신용융자를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또 증권회사에서 신용을 일으키게 되면 이게 신용의 신용이 돼버리는 거니까 엄청난 액수의 이 빚이 늘어나 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그걸 정말로 걱정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이런 저런 일로 우리가 주식시장은 예측할 수가 없는데 주가가 꽤 많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고 예, 그렇죠.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돈 빌려서 하지 마시고 예. 이거는 여윳돈으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그런 이야기들 다들 안 하세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용대출은 나중에 그 정책적으로 이걸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 아니냐라는 정책에 대한 원망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무튼 저희 시청자분들도 꼭 한번 좀 그 관심을 가지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개인의 영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또 주초까지도 상당히 상승을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에 비해서 3월 달서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따지면 뭐 기대에는 못 미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뭐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굴곡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한 번에 그 큰 굴곡으로 이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둔화되고 있는 데다가 삼성전자의 이제 그 흔히 말하는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위치도 뭐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미국이 규제를 시작을 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삼성전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참 그 여러 가지로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근데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느끼시겠습니다만 주위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사면 이게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잠겨 버려요. 그렇죠. 예. 그 진짜로 뭐 믿는다 그런 거고 이게 어지간히 오르기 전까지는 안 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지간히 올라도 잘 안 팔고 다른 주식 먼저 팔고 삼성전자를 끝까지 갖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강한 경향인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시총 2위는 자주 바뀌어와도 시총 1위는 변한 적도 없고 이게 한국 시장에서 비중도 그렇게 변한 적이 없고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그런 수급만 보더라도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년이나 뭐 한 1년 반, 2년 정도의 시계가 좀 흐리더라도 이런 힘으로 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덜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올라갈 때 치고 가기에는 뭐 흔히 말하는 BBIG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스마트폰이나 반도체가 이게 BBIG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는 힘은 약한데
그냥 뭐 그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올해 당장 뭐 몇십 %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예. 뭐 10년, 20년을 보고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갈수록 장기 투자자 비중이 삼성전자 주주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가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